안녕하세요. 동탄탑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근탁입니다. 지금은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거 원문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 대책. 지금 정부 들어서 18번 정도가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19번째인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시끌시끌해서 저도 부랴부랴 이거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7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좀 꼼꼼히 읽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그러더라도, 몇 번에 나눠서 읽더라도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30여 페이지 되는 것 같던데, 얼마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잘 가더라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8페이지부터입니다. 괄호 2번.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입니다. 갭 투자는 뭔지 다 아시죠? 이제 워낙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 3억짜리 시세가 3억짜리 집이 있는데 2억의 전세 세입자님이 살고 계신다. 그러면 요 차익 부분만 주고 사시는 거죠. 요 세를 끼고 산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요게 이제 갭 투자입니다. 근데 요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적은 돈으로 이거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기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줄 만한, 이런 거는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2억, 1000짜리 아파트를 2억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데 1000만원 주고 사시려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근데 1000만원 주고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셨는데 이분이 여유가 없으세요. 딱 1000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으신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이 집을 1000만원 주고 샀다 하는데, 이 세입자님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곧 나가셔야 되는데, 또 문제는 시세가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지금 시세는 1.8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공인중개사분께 2억에 다시 전세를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공인중개사님은 지금 시세는 1억 8천이니까 그렇게 못 맞춰준다. 그러면 이분은 나는 2억 내줄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계약이 파기됐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이 집을 1000만원 주고 사셨더라도 세입자님은 불이에 좀 피해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돈을 제때제때 못 내주신다든지 하면, 이런 거는 조금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행 전세대출 차주가 돈 빌린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구입 보유 시에는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주택금융공사나 HUG 보증은 제한되지만, 사적 전세 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 경우에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계산하는 내용은, 서울보증보험도 요거 사적 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게는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합니다. 현행에서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2주택 이상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데,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네, 다만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 대출 필요 시에는 보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뭐 예외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 이후 전세 대출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당구장 표시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대출 규제 우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 시에는 규제를 또 보완한다고 합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1 보완 방안 등을 통해서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였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 규제 우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규제 보완 강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큰 2번이고요. 네, 큰 2번으로 갔습니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1번은 이제 수요를 억제하겠다. 네, 못 사게 만들겠다. 일단은 못 사게 만들고 혹시나 사게 되더라도 갖고 있기 힘들게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죠. 네,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보유세, 네, 보유세의 종류는 네, 종합부동산세, 제일 가장 큰 특징적인 거는 네, 재산세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큰 1번 보시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입니다. 그래서 1번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이렇게 표가 잘 나오게 이렇게 좀 너무 크면 또 다 안 보이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합니다. 1번은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서는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인상하여 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효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과표 보시면 3억 이하는 제가 세법에는 되게 약해가지고 뭐 그냥 조금 읽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세법 공부도 하고 뭐 감정평가사 공부 조금 하면서 이제 뭐 회계학도 조금 뭐 배우긴 했는데 저는 넘지 못하는 벽입니다. 이 두 과목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물어보실 분들은 이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네. 이분들 이거 상담해 주시고 이제 세금 적게 내주시려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좀 전문적으로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는 물론 부동산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중개 업무가 이제 주된 업무고 세금 관련 업무는 저희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충 뭐 이게 세율 정도는 뭐 외우고 다닐 수 있어도 이런 세법 같은 거 세금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뭐 몇 주택 어떤 주택을 몇 년 동안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누가 명의가 있고 뭐 소득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서 이제 세금 계산해달라 이런 분들도 간혹 계셔가지고 뭐 간혹 그냥 세무사님께 전화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사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알면 다 알려드리죠. 요런 거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내용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3억 이하, 과표 3억 이하는 1주택 17.6억 원 이하, 1주택은 17.6억 원, 다주택은 13.3억 원 이하. 그 현행은 0.5%인데 0.1 정도 올리는 거고 3주택 이상이거나 혹시 또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면 0.6에서 0.8로 올리는 거고요. 그 3억에서 6억. 요거는 죄송합니다. 네. 요 3억이란 말은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과표가 되는 거고 요 관로 안한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표를 다 외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과표 3억에서 6억 사이, 대상은 1주택 17.6억에서 22.4억 원이고, 다주택자는 13.3억 원에서 18.1억 원까지, 현행은 0.7%였는데, 이제 0.8로 바뀌었고, 그리고 3주택자 이상, 이 더하기란 말은, 엔드 조건인 건가요? 3주택을 이상 갖고 있거나, 혹은, 아니, 이건 것 같아요. 의미상.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 종부세가 0.9에서 1.15 올라가고, 과표가 6억에서 12억, 대상은 1주택 시 22.4억에서 31.9억 원, 네, 다주택 18.1에서 27.6억 원까지는 1%에서 네, 1.2%로 오르고요. 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가 네, 1.3에서 1.6으로 오르고 과표 12억에서 50억 사이 1주택자 31.9억 원에서 92.9억 원, 다주택 27.6억 원에서 82.9억 원 사이는 1.4%에서 1.6%로 오르고, 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곳은 1.8에서 2.0으로 오르고요. 이 50억, 90억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다른 나라 얘기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재산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저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주택 92.2억 원에서 162.1억 원, 그리고 다주택 87.9억 원에서 157.8억 원 사이, 네, 2%에서 2.2%,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5%에서 네, 3% 이렇게 오르고요. 과표가 94억 원 초과, 네, 1주택 162.1억 원 초과, 그리고 다주택 157.8억 원 초과 2.7%에서 3.0,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경우는 네, 이렇게 3.24% 4% 이렇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이게 어디에 별표가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주석을 어디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석이 따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좀 죄송하지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일반은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300%고, 개정안을 보시면 일반 150 그대로고, 조정 지역 2주택자는 많이 올랐습니다. 100% 올라서 300%가 되겠습니다. 세금 부분은 참 어려워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읽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그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서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막 제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거죠. 네, 실수요자에게 조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행은 네, 고령자 60세에서 65세 사이는 공제율이 10%, 65에서 70세 사이는 20%, 70세 이상 30%고, 장기 보유하고 네,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는 공제율이 20%고요. 10년에서 15년이고,
네, 40%이고 15년 이상 보유한 고령자이면서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공제율이 됐고, 그래 공제 한도는 고령자고 장기 보유 합계 최대 합계 70%? 공제 한도는 고령자 장기 보유 최대 70%. 이거 더하면 80%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랑 상관없이 공제 한도가 이제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하시면 70%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 개정안을 보시면 고령자이고 장기 보유고 하는 경우 80%까지 어떤 공제율을 높여주겠다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조금 실수요자 1주택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네, 공제율이 조금 이제 공제를 많이 해주는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10에서 20으로, 20에서 30으로, 네, 30에서 40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세금 부분이라 좀 어렵습니다.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1번에서 3번까지, 동그라미 1번에서 3번까지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 공시가격 현실 화율 제고입니다. 네, 현행 20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 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시가가 만약에 10억이라 그러면 공시지가는 약 7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70%. 70%. 이걸 몇 %까지 뭐 올릴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실화율을 2018년 19%, 공동주택은 68.1 그대로였던 것 같고, 단독주택은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화 조금 더 이제 시가를 반영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토지도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제 공시지가 제도가 있고, 지가를 공시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표준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감정평가사님들이 전국에 50만 필지 정도 되는 표준지를 이제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하시면, 요 표준지 주변에 있는 이런 개별 땅들, 개별 토지들을 시군구에서 요 표준지와 비교를 해서 보정치를 매깁니다. 네. 요거를 이를 기준으로 뒀을 때 사시지계 이러면서 많이 외웠었는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식으로 해서 0.9, 1.1 이런 식으로 막 곱해가지고 요 개별 주택 가격을 이제 시군구에서 조사 산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고, 요거는 그냥 요 표준지와 비교해서 비교치를 곱하는 과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 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사 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도출이 되고, 요거는 이제 재산세 과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현실화 해야지 재산세가 이제 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보유하는 거를 힘들게 만들어서 막 주택을 여러 채 사는 걸 못하게 막겠다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공동주택이 아파트 대변 아파트로 공동주택, 개별주택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한국감정원에서 그 공동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것도 개별주택 중에서도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역시 요거랑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님들이 표준주택 가격을 감정평가해 주시면 이제 개별주택 가격도 이제 시군구에서 이렇게 조사 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 보시면 2020년
공시 때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시세 변동률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제고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시세 9억에서 15억 원짜리는 70%, 15억에서 30억 원까지는 75%, 그리고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써놨는데, 2020년 가격 공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 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큰 괄호 2번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네, 동그라미 1번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강화시키는 거죠. 거주까지 해야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현행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거를 거래를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대신에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기간 상관없이.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별표 보시면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하면 아예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1세대 1주택은 어차피 내가 살던 집 팔고 이사 가는 건데, 이건 투기나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완벽하게 실거주 목적이니까 9억 원 네, 실거래가 요거는 어떤 요건만 충족하면 네, 비과세 해주는 건데, 보유기간 3년에서 4년 20%, 24, 4년에서 5년 32, 5년에서 6년 40,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비율이죠. 네. 6년에서 7년 보유하면 48, 네, 7년에서 8년 보유하면 56, 8년, 9년 64, 9년 10년 72, 10년 이상 80%고, 다주택자는 수치가 좀 낮아지죠. 6, 8, 10, 12, 14, 16, 18, 20에서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주택자는 현행 15년 이상 보유할 때 최대 30% 공제가 가능한데, 개선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최대 80%에, 요거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그래서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보유기간이 3, 4년일 때 합계가 24. 보유만 하면 12%, 거주까지 하면 12% 해서 24가 이렇게 되고,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최대 30인데, 보유만 하면 16, 네. 거주까지 하시면, 네. 32. 5년에서 6년 40인데, 보유만 하시면 20, 거주까지 하시면 합쳐서 40까지. 6년, 7년은 48, 네. 7년, 8년은 56, 네. 8년에서 9년 64.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은 똑같은데, 요거까지 충족을 해야지 이제 똑같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에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적용 시기는 법 개정 이후 2011년 1월 1일, 2021년 21년이면 지금이 거의 20년이 다 돼가니까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2월 10, 오늘 19일인가요? 20일인가요? 20일? 이제 해가, 날이 바뀌어서 20일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입니다. 기발표. 예. 네, 2018년 9.13 대책에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그리고 요거는 2018년 9.13 대책에도 나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발표라는 거 보니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었죠. 기존에는 2년 이하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 혜택을 주었고, 일반지역인 경우는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해줬었는데, 이게 1년으로 바뀌었었죠. 요약본을 봤을 때 맨 처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산된 내용 보시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도 해야 되고요. 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1주택으로 모아서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겠다. 그렇지만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거 집이 하나 있었고 이 집을 세입자가 있는 집을 일시적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좀 봐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요것도 내 집이고 요것도 내 집인데 여기 지금 세입자님이 살고 계시면 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일단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 요 내용의 적용 시기는 바로 다음날 지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대책 발표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책이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미리 대책이 생길 줄 모르고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요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 추가.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 보유와 거주가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래서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임대 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에 임대에 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임대에 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 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뭐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등록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2년을 거주 2년을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를 다음 날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임대주택 내용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냥 책을 좀 읽은 게 있는데, 그 저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소득세법하고 뭐 민간임대주택법 이런 거에 따라 이게 규정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참 이게 전문가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뭐 거주기간이나 이런 요건을 채워서 양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득세법에 걸려서 뭐 세금을 다시 추징 낸다거나 뭐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또 있다. 뭐 이런 말씀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내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공부를 세법하고 이런 법 모두 싹 다 깡그리 다 알아야지 좀 알 될 것 같은데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 드리려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현행 9.13 대책에 따라 대초 청약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분양권을 미포함시켰습니다. 네, 조합원 입주권은 대초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시행 시기가. 네. 동그라미 6번.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 외에는 뭐 상가, 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상가나 토지, 뭐 업무용 부동산 이런 거.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각 시에는 10%에서 20%포인트 중과를 하고 있는데, 계산하는 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이면은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40에서 50%로 10%가 늘어나고, 1년에서 2년인 경우는 기본세율 4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세법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읽는 쪽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분 주택 외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 기본세율. 현행은 여기 40이고 기본세율인데 계산되는 건 50으로 늘어나고요. 기본세율이 아니라 여기 40이 되고 2년 이상은 그대로 이제 기본세율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선된 내용을 표로 만든 거가 맞는 거죠. 주택. 주택. 네, 요게 현행이고, 요게 이제 개선된 내용,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고도 참 어렵습니다. 요거 적용 시기는, 네,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고요. 네, 동그라미 7번 보시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합니다. 네, 현행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중과하고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는데,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갖고 있어라. 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네, 갖고 있어라죠. 네, 살아라는 아니고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적용 시기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나면 아파트가 이제 조금 노후가 되면 가격이 막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투기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적용 시기 12년 17일 2019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 네, 2020년 6월 말까지. 그럼 거의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10년이 요 사이에 10년이 넘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요걸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고 있는 네, 조성이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 정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거의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10년차 정도 돼 갑니다. 10년차. 네, 이게 제가 사실 동탄에서 일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분양할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10년차 정도 되니까 가격이 조금 안정세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오를 만한 그게 없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아파트가 뭐 엄청 그렇게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막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범 지구라고 신도시를 만들 때 제일 시범적으로 이제 뭐 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좀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쪽은 뭐 꾸준히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지역만 제외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냥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 하는 거는 실무를 하면서 좀 느끼긴 했습니다. 물론 뭐 지하철역이 갑자기 근처에 들어선다거나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10년 정도 지나면 엄청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러진 않더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3번 보시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네, 관로 1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현행은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이건 무슨 글자인가요?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11월 6일 발표, 11월 8일 발효. 네, 그래서 개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추가 지정. 과천, 하남, 광명 들어갔고 과천, 경기 3개시와 13개 동. 네, 뭐 또 경기도에 13개 동이 또 들어갔고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이 추가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은 서울 집값 상승 선도 13개구 요 내용을 보시면 서울 은평 서울 평균 혹은 또 수도권 평균 1.5배를 상회하는 그런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 광명, 하남 13개 동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참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선도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13개구가 있고 노원, 금천, 동대문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나와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선도지역에서. 그래서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이라 하면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37개 동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를 보시면 2019년 12월 17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거를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은 서울 평균 초과 하거나 수도권 1.5배 초과입니다. 주택 종합 아파트.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과천, 광명, 하남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곳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이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직권 상승 선도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요거 빠졌네요. 요거 빠지고 광진, 서대문. 들어갔네. 서대문 끝에 들어갔네. 여기 끝에 세 개는 이렇게 네 개가 세 개가 따로 설명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광명 4개동, 하남 4개동, 화천 5개동, 광명, 소화, 철산, 하안, 창호, 신장, 덕풍, 풍산, 벼량,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이 있고,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은 강서 5개동을 보시면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보시면 4개 동이 있고 상계, 월계, 중계, 하계가 있고요. 동대문구 8개 동 보시면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심리, 회기, 전농 이렇게 있고, 성북구 13개 동을 보시면 성북, 정릉, 장위, 도남, 기름, 동서문동 2, 3가, 보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선동 1, 2, 3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명도 꽤 많습니다. 저는 대구 여기 촌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서울 경기권에 한 10년 정도 살았지만 모르는 곳이 천지입니다. 은평은 7개동, 볼광, 가련, 소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서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공세청에 전수 분석하고, 이게 9억 원 기준이죠.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서 설립한 부동산 법인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이 정밀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사고 팔고 하는 내용, 이런 거 단속한다고 합니다. 9.13 대책 이후에 조세 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 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2017년 7,200여 건에서 2018년 7,300여 건, 2019년 10,000건이 넘어갔고 매년 1월에서 9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 점검 상시화합니다. 현행에는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기이 발표, 이거 11월 28일에 이미 발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8월에서 9월 신고된 28,140건 중에서 이상거래 2,228건, 전체의 약 8%를 추출했고, 그래서 계약 완료된 1,536건을 조사해보니까 탈세 의심 532건, 이건 국세청 통보를 했고, 대출 규정 미준수 23건,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신고 내역 1.7만 건 등에 대해서 고강도 집중조사를 지속해서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선 내용을 보시면 국토부나 감정원에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 이런 뜻인가요? 증원해서 현 6명인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2020년 2월에. 그래서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파견 포함 10명에서 15명 내외로 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인원 증원 추진하고 있고, 감정원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 10명, 본사 신규 포함해서 10명과 기존 인력 30명, 지사 등에 있는 30명과 총 40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조사기구로서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조사, 공개기관, 지자체 등 수사공조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수사 대상 주요 불법행위는 불법 전매, 청약 통장 거래, 무자격 무등록 중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 구성 시 2020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고요.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하여서 수주경쟁 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 시장 교란 행위 엄중 조치한다고 합니다. 여기 한남동 일대에 엄청난 그 재개발이 있는데, 이거
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뭐 입찰, 뭐, 요런 건설사들이 입찰해서 뭐 어떤 뭐 뉴스에 막 나오는 걸 보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과 특별사법 경찰 인력 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 거래 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네, 현행에서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네,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비규제 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이게 동탄2도 여기 걸리죠. 동탄 2신도시. 여기서 이제 3억 이상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이거 돈 어디서 났느냐?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거냐? 이거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하고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시행규칙이 실거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 징구 신설. 징구란 말이 뭐죠? 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급수단 기재 추가, 여기 내용 보시면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그리고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구분해서 적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그라미 4번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네, 현행은 실거래 신고 시 네, 객관적인 자금 조달 증빙 자료가 부재하여 매매 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 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고 네,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 신속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선하면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예시, 자기자금, 소득금액 증명원 등, 그리고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증빙 가능, 네, 예금, 적금, 잔고 등, 그 임대보증금, 전세계약서 등, 그리고 거래 가능 여부 확인,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이런 걸 제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 거래 의심 시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조사 즉시 착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의심 사례 예시를 보시면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 자금을 거사하게 부여하고 있다. 네, 좀 이런 거 좀 의심되죠. 네.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네. 물론 뭐 요즘은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미성년자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면 되니까, 네. 자료를 제출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 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철자가? 네. 요거.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요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으시다고, 네.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대출 규제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네, 적용 시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하는데 2020년 3월 정도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에 다 읽어버릴까요? 11페이지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냥 귀찮으시면 그냥 본인
께서 그 원문을 찾아서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제가 읽는 거 그냥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네, 하는 김에 이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입니다. 네, 동그라미 1번 공급질서 교란, 네,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행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 기간 3년에서 10년까지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선을 하는 거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요령에 관계없이 그냥 10년간 청약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불법 행위 시 청약 금지 기간, 현행은 공공택지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불법 전매는 뭐 이게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싹 다 그냥 1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시기 보시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 강화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2020년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전매는 주택법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현행 청약 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 전세지장 과열 해소가 필요해서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 일정 기간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특별광역시 시군 1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을 보시면 서울 전체 전 지역이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이 여기 들어가네요. 안성입니다. 화성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화성. 그렇군요.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66만 제곱미터 이상, 분양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시도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현행에.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해당 시에서 30%, 경기도에서 20%, 수도권 전체에서 50%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의 거주기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인 거를 2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협의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1년 이상 거주해야지 그 지역에 이제 청약 당첨될 수 있게 하는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그 지역 청약에 넣을 당첨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집을 지금 아파트를 사서 살고는 있는데 이런 청약 같은 걸 또 이용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약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청약을 넣어보고 점수 이런 것도 실제로 저희 걸 내보고 해야지 이렇게 좀 빠삭할 텐데 그러질 않고 그냥 기존 주택을 이제 사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잘 못해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현행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년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에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조정 대상 지역 공급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 이전기관 특공 주택 등 당첨자, 특별 공급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주택, 요건 대상자고 요건 주택이고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조정 대상 지역 공급주택. 그래서 현행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이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는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3년, 85제곱미터 초과 1년인데
현행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현행 더하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 가지고 당첨 10년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된 사람은 7년. 네, 평형때 무관하게 그냥 이렇게 딱 재당첨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재당첨 제한은 적용 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교칙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인데 2020년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가 아니고 괄호 4번 임대 등록제도 보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 축소입니다. 축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에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혹시 지방인 경우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하나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서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등 이렇게 가액 기준을 추가해서 세제 혜택을 제한하겠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축소가 나오는지 그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등록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취지를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냥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등록 임대 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추진입니다. 네, 현황 보시면 94년 임대 등록제 도입 이후 과거 지자체에서 수기 관리해 오던 등록 정보 현행화가 미흡해서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점검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2015년에서 18년 정도 4년간 의무 위반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 수는 총 1394건이며 등록 정보 현행화 등으로 매년 의무 위반 적발 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17년에서 19년까지 707명이 23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합니다. 임대 등록을 사업자를 등록해놓고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개선 내용 보시면 등록 정보 정비를 연내에 완료하고 임대 등록 사업자인 거죠.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계기관 간의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 점검 TF를 구성한 후 시스템 간 연계 분석 등을 통해서 위반자 적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 혜택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2020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입니다. 현행 규정상 부도사업자 외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서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 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는 책임 연령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시 한계가 존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용을 계산을 하면 등록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에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거 읽어도 사실 정확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일단은 좀 읽어보는 편으로 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입니다. 현황 보시면 최근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쁜 임대인이네요. 사업자 제재 방안이 미비합니다. 이렇게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개선 내용 보시면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할 경우에 등록을 말소한 후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관계 설명 의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개별 호실 개별 등기가 되는 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요 뭐 101호면 101호, 201호 그냥 한 호실마다 이제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요. 네, 등기상 전부증명서. 요거를 떼보면 뭐 대출이 얼마 잡혀있다 이게 다 확인이 돼서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겁니다. 다가구. 예, 건축법상에 이제 단독주택이고요. 단독 중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뭐 다가구 주택의 개념 찾아보면 네, 제가 며칠 전에 요걸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주택 어떤 용도별 그런 잠시만요. 다가구 주택 그때 또 읽었는데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 찾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인데요. 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중에 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만 더. 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하고 3개층 이하이고요. 다만 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 뭐 상가 등으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제외한다입니다. 일단은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있다 치면 1층 여기 주차장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고 여기 상가 201호, 202호, 301호, 네, 302호, 401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199.65평. 네, 제가 일부러 계산을 해놨습니다. 딱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3개가 200평 이하가 되려면 한 층이 최대 한 60여 평? 60평? 정도 되겠죠? 63, 18 정도 18 정도 되면 이 정도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고요. 아무튼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면적이 보통 60에서 80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60%니까 66에 36, 60제곱미터인 경우는 한 36평 정도 이제 건축 면적이 나오고 80평 같은 경우는 뭐 한 48평까지 건축 면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세대수가 또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은 네, 거의 200평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19세대 네, 건축법상에는 19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 거의 규정이 3층으로 된 다가구 주택은 3가구. 여기 상가는 제외하고요. 가구수가 아니고 여기 주차장 201호, 202호, 뭐 301호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끝입니다. 끝. 3가구. 예, 요거는 이제 단독 주택으로 들어가고요. 단독. 뭐 301호, 201호, 202호 이렇게 다 개별 등기가 안 됩니다. 단독이다 보니까 개별 등기가 안 되고 여기 통으로 한 분이 주인분이에요. 요거 건물 전체가 이제 등기부에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해드릴 때 월세는 이제 보증금이 그래도 좀 뭐 보통 보증금 1,000만원에 뭐 월세 60만원 이 정도니까 사실 이것도 큰 돈이지만 혹시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뭐 진짜로 이게 1,000만원을 못 받게 됐다 해도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전세로 들어가실 때 좀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이 건물에 대한 대출 일단 충분히 이제 등기부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아까 여기 나왔던 이제 선순위 보증금 설명하려다가 이게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개선 내용이 사업자의 보증금 이의 반환으로 피해 발생할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은 권리관계 설명 의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3층 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2호에 입주하고 싶다. 근데 201호에 누가 살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고 보증금 얼마 걸려있고 301호에 누가 살고 있으며 계약 기간 얼마까지고 보증금 얼마까지인지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는 진짜로. 네. 어떤 경우는 전입세대 열람 요 자료 이제 저희가 주인분께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요 자료를 떼면은 세입자님 그 기존 세입자님 성함하고 계약 기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뭐 201호 세입자가 다음 달에 만약에 이사를 나가신다 하면 아 내가 선순위가 되겠구나 이런 거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제 권리관계 설명 의무 요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 주택 등 요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 다가구 주택 등은 네,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뭐 저희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다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혹시나 잘못되면 다 저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 대출이 얼마 있고 뭐 각 호실마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잡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사실 전입세대 열람까지 떼는 거는 주인분들이 잘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요거까지는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 네, 요거는 주인분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떼주시거나 아니면 위임장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202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입세대 열람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요거 호실별 보증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그거는 꼭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적용 시기는 네, 이상한 말이 많았습니다. 네, 적용 시기는 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9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되는데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그냥 후다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급 확대책입니다. 수요를 네, 낮추고 그 보유했을 때 보유를 힘들게 하고 또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게 가격이고 이게 균형 가격이고 거래량인데 네, 수요를 낮추거나 아니면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낮추면 만약에 수요를 이렇게 낮추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공급을 늘려버리면 맞나요? 잠시만요.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공부한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네, 가격이고 거래량이고 네, 수요를 줄이거나 그러면 여기가 균형 가격인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을 늘리거나 그러면 여기가 균형 가격인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가격을 조절하는 거는 수요 조절책이 있고 공급 조절책 네,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번은 이제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네, 괄호 1번 보시면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네. 현황 보시면 수도권 30만 호 중 서울시 내 4만 호 62곳은 주택 사업 승인 등 네,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만 4천 호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4만 호 이외에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이것 등 네,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해서 2023년까지 5만 5천 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착공 기준입니다. 네, 용적률은 상업지역이 뭐 400에서 600%로 이제 올리고, 네,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400에서 500%를 늘린다고 합니다. 3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합니다. 용적률 같은 거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요건 지하층은 제외하고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이죠. 네, 지하층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지 안에 층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 네. 네, 건폐율 같은 경우는 대지의 이게 면적 제한이죠. 네. 그래서 뭐 400%에서 600% 들리면 부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부피가 커진 거는 건폐율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높이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층수를 더 높여야지 이제 가구 수가 더 많아지고 이제 공급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완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계획 보시면 네, 서울 도심부지 4만호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2020년까지 15,000호 이상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네, 이중 1,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패스트 트랙 여기 보시면 네, 국유지, 군부지 위탁개발 및 주택 사업 승인 병행 등을 통해서 최대 3, 4개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걸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큰 걸로 2번 보시면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한 추진입니다. 네, 현황 수도권 30만호 계획으로 서울시 4만호 62곳 외에 26만호 24곳 입지 발표를 완료하고 연내에 15만호 13곳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하남, 과천 등 1, 2차 지구 14만호 10곳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추가로 1만호 3곳에 대한 지구 지정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시흥, 하종, 성남, 신촌, 안양, 관양, 인천, 계양, 인천, 검암 역세권 등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지구계획 수립 용역도 조기에 발주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양, 부천 등 11만호 11곳은 지구 지정 절차 등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주거복지 로드맵 등에 따른 공공택지 22곳 8만 5천호 지구 지정 그리고 9곳 26만호 지구 계획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보시면 연내에 지구지정 완료될 15만호 13곳은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구 지정 절차 중인 11만호 11곳은 2020년 상반기 내에 대부분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그리고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대광위 심의 등 거쳐서 대광위? 이거 뭐의 줄임말인가요? 네, 대광위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말인가요? 아무튼 이런 심의를 거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지구는 2020년 상반기, 3차 지구는 2020년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관로 3번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현황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 54개 단지 또는 6만 5천호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추진 중이나 철거 이후에도 굴토시 및 분양 보증 등 행정 절차에 약 2달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관리처분 이후 진행 절차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택법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요것도 사실 공부를 빡세게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주, 통상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철거 신고 및 철거합니다. 조합에서 구청으로 하고,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고, 굴토심의, 조합, 서울시. 이건 무슨 뜻이죠? 조합에서 이게,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조합에서 구청. 예, 굴토심의는 한 30일 걸리고, 착공신고, 조합에서, 조합이 구청에다가 철거 신고 및 철거를 한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착공 신고 처리 기간 14일 걸리고 분양 보증 심의하면 조합에서 여기다
하고, 네, 통상 14일 걸리고, 입주자 모집 신청하면은, 모집 10일 전,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HUG가 뭔지 몰라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HUG.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지원 방안을 보시면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하고, 네, 사업 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 요인을 사전 제거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관할구청 조합이 참여, 현황 문제점 공유 및 해결 방안 모색. 네, 필요시 국토부 배석하고요. 네,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네, 신고는 이제 조금 신고가 있다면 이게 좀 빡센 거고,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속히 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심의 절차, 국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은 일단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괄호 4번.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네, 추진 현황 보시면, 너무 굵다. 네, 서울 가로주택, 조금만 더 얇게 하겠습니다. 서울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는 2019년 10월에 현재 94개소로 전년 45개소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 그 조합 설립 준비 49, 네, 조합 설립 인가 18, 건축 심의 11,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인가 7, 착공 8, 준공 1. 그러면 59, 67, 78? 이게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건지, 94개소. 네, 그러면 맞나요? 이게 몇 개소가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49 더하기 18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 준비 단계인 게 49개소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방안을 보시면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 사업도 부담금 완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공공성 요건 안을 보시면 사업 주체, 토지주택공사, 여기 토지공사 주택공사죠. 네. 등 이런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참여하면 공공성이 좀 강화가 되겠고, 확정 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 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 손해를 부담하고,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 분양 가격의 결정권을 확보한다. 이런 경우 공공성 요건이고요. 저렴 주택 공급,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10%를 공급한 경우, 또 공공성 요건이고, 난개발 방지, 지역 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등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공공성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가로구역,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 면적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가로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여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구역 경계이고요. 사업시행 면적은 가로구역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현 1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가로구역을 1만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 가능하고요. 가능하나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해서 가로구역 확대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만 제곱미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가 가능한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되니까 서울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개선사항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여건 충족 시 사업 시행 면적도 1만에서 2만 제곱미터로 세대수가 약 2배 정도
늘어나나 봐요. 이렇게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투기 관련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가로구역이 확대되어도 실제 사업 시행 면적은 1만 제곱미터로 제한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서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주택, 관광, 특구 내 건설주택은 적용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게 저는 사실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도단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 상가 건물인데 상가 1층, 2층 상가인데 3층에 뜬금없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층 또는 두 층 정도만. 상가 건물입니다. 이게 오피스텔 건물도 아니고 이렇게 한 두 층 정도, 한 20개실 정도씩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호실 몇 개인지는 정확히 지금 안 잡았지만, 요거 처음 봤습니다. 도시형 생활. 내부에 들어가시면 그냥 오피스텔하고 똑같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이랑 똑같은데, 요거더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아무튼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주택, 관광 특구 내 건설주택은 적용 제외. 라고 합니다. 이제 6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너무 빨리 읽고 막 넘어가는 기분이 들긴 한데, 사실 이거 꼼꼼하게 읽어도 제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기업 참여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센티브 개편안입니다. 조건 같은 경우는 확정 지분제, 저렴 분양, 임대주택, 이렇게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X는 뭐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표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영상을 멈춰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해석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공적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단어들도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주택법 같은 거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타 특례부여 사항입니다. 공공성 요건 및 충족 시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간소화합니다. 조합과 공기업 공동시행 시에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설계사,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안 확정을 서면 동의, 조합원 2분의 1로 가름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합원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름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인동간격 관련 서울시 조례 규제 수준이 법령보다 엄격하여 중정형 건축 등이 권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법령 하한 수준으로 완화시켜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서는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는 건축물 간의 거리,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5배 이상, 그리고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8배 이상. 사업구역이 좁아서 마주보는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완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주보는 경우는 높이의 0.5배 이상. 조례는 인동간격 0.8배 이상. 법령에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다시 내려보내고 조례로 보낼 경우에는 이게 조례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부담 완화하면 조합원 부담 완화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산정 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여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부담금은 표준건축비 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의 건축 연면적을 곱하고 또 부과율 수도권의 경우 4%를 곱하고 여기서 이제 구제금액을 빼게 됩니다. 큰 관로 5번을 보시겠습니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현황 보시면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인 1998만 제곱미터. 자치구별 현황 7개 자치구 성동 있고요.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구청 이렇게 각 면적별로 이런 총
998만 제곱미터,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가 중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운영 중이지만 사업 추진은 다소 부진하다고 합니다. 지원 방안 보시면 저렴한 주택 공급,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제도를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공급 확대책입니다. 공급 확대책. 네, 사실은 이 원고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일개 시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수요 억제책 요거는 관련이 있죠. 대출이 막상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읽어만 보고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주거 복합 건축 및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산업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산업 지원 시설 30%를 기숙사로 공급하고 있으나 취사 등이 불가능해 입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기숙사는 뭐 공동주택 중에 아연다기라고 했는데, 기숙사의 건축법 규정을 보면 요거 개인 취사 등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다시. 예, 단독주택은 이제 단다 다공 이렇게 외웁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근데 공동주택은 아연다기라고 해서 아연 다 기숙사 보시면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한 개 동의 공동치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치사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각 방마다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로 공급하지만 불편해서 잘 안 들어온다. 취사 등이 불가능해 입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 네, 개선 내용 보시면 조합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 허용하고, 기숙사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사업성 제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공기업 사업 시행 참여 확정 지분제 저렴한 분양주택 공공임대 공급입니다. 네, 동그라미 2번 중공업지역 내 소규모 정비 활성화입니다. 중공업지역 내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서 추진하고요.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 수요 공급 양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검토 과제는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추가 강화, 그리고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강화 대책 등이 있습니다. 끝인가요? 네, 아닌데?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은 끝이고 향후 추진 일정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규제입니다. 네, 보시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하고요. 네, 시가 9억원 초과주택 담보대출 LTV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LTV는 론 투 밸류. 네. 적용 시점은 12월 23일,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15억 초과. 이거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적용 시점 12월 17일이고요. DSR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도 12월 13일.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이것도 12월 13일. 네,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이것도 12월 13일.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입니다. 이것도 12월 13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모니터링 등 이거는 2019년 하반기. 그래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이렇게 보시면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강화하고요. 이거는 내년 1월 정도.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은
이것도 네, 내년 1월이고요. 네, 그래서 네,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네, 걸로 1번 보시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네,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고요. 2020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는 이것도 내년 상반기. 네, 걸로 2번 보시면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양도소득세 강화는 네,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인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 요건을 추가하는 거는 네, 내년 상반기인데 12월 17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 추가. 그리고 20년 내년 상반기고 12월 17일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하고요. 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 이것도 내년 상반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단기 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이것도 내년 상반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고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죠? 잠시만요. 추진 일정.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네, 여기 읽다가 지나갔네. 양도소득세 강화. 여기까지. 네,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요거부터 다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이것도 2020년 상반기. 네,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단기 부유 양도세 차등 적용. 이것도 2020년 상반기. 적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시중 양도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네,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네, 1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는 네, 적용 시점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 강화 내용 보시면 국가주택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 점검 상시화 이거는 내년 2월부터,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이거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이것도 내년 상반기, 공정한 청약 절차 확립 이것도 네, 이렇게 되고, 임대 등록제도 보완 내용 보시면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축소. 등록 시?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2020년 상반기 네,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 점검 이것도 이거고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네, 사업자 의무 강화입니다. 이것도 2020년 상반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이게 2019년 12월 16일에 보도자료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었고요. 제가 사실 아는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다 아는 사실이면 막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만 보셔도, 이런 지금 내용으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이해하시는 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어설프게 읽어봤지만 혹시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요거는 다 읽었으니까 계속 그 2035년 제가 하던 게 있는데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계속 읽고 있는데 며칠 동안 좀 못했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다시 이거 화성 도시기본계획 한번 읽어보고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탄 탑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근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